예술에 지나치게 빠진 자들의 리얼 토크쇼 예술탐닉의 호스트를 맡은 이지연입니다. 네, 저희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시즌 2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시즌 2부터는 좀 매 주제마다 그 이야기를 가장 잘 해주실 만한 패널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 시즌 1 예술 탐닉자분들과 불화설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그분들도 다시 저희 기존 예술 탐닉자분들도 다시 주제에 맞춰서 모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새롭게 초대해주신 분들은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새로운 얼굴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심지연 월간미술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월간미술이라는 시각예술 그 전문 매체에서 미술계 이슈나 현장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사실 어렵기도 했지만 참여하면서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다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폭풍 같은 마감 기간에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두 번째 예술 탐닉자는 임수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독립기획자로 비엔날레나 아니면 갤러리 이런 비영리 기관과 함께 다채로운 전시를 기획하면서 미술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 미술사 연구를 함께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혼자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혼자 생각하는데 이런 걸 대화로 나눌 때 훨씬 더 생각이 풍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예술 탐닉자는 최기창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 최기창입니다. 작가님 하면 저는 텍스트 작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작가님의 작업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드로잉을 할 때 뭐 글씨를 같이 쓴다든가 아니면 썼다 지웠다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대개 작가들한테 그 흔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2009년 이후부터 그 문자 자체를 제 소재로 좀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네. 저희가 또 이번 주제에 맞춰서 모신 만큼 이따가 작업이랑 연결된 얘기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술 탐닉자는 고원석 큐레이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원석입니다. 저는 주로 전시 기획하고 또 글 쓰는 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 미술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했었는데 아르코 미술관에서도 일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교육과장으로 5년간 일을 하고요. 지금은 독립 큐레이터로 또 이런저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키키 스미스 전시 너무 잘 봤고요. 네, 22년 말. 네. 네네. 그 2년 전이네요. 그렇게 횟수로 따지니까. 네, 네네.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전 질문지를 드렸을 때 다들 저희는 되게 이거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했는데 되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겁습니다. 약간 노트북과 지금 거의 이제 밤새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2시간 주무셨다고 합니다. 네, 2시간 주무시고 오신 눈이 약간 충혈되신 작가님도 계시고 이번 시즌2를 맞아서 저희가 첫 번째로 가져온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경복궁 낙서는 예술이 아닐까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게 바로 경복궁에 담벼락에 낙서를 휘갈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6일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주소가 담긴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어요. 네, 후에 이게 16, 17살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벌인 범행이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근데 다음 날에, 그러니까 17일에 2차 낙서가 또 발견된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수를 했는데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논란이 더 불거진 게 이 남성의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경찰 출석을 한 다음에 이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 그냥 예술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발칙한 작품들로 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뉴욕 아티스트 그룹이죠. 미스치프의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범인이 낙서에 앞서서 11월에 미스치프 전시장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었던 그 당시 그 전시된 모자 중 일부를 훔쳐서 절도죄로 조사를 받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면서 이제 검거가 된 거죠. 우선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남성의 발언.
일단 이제 표현 자체가 낙서 테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뭐 예술 활동을 한 거다라고 하지만 예술의 범위 안에서 좀 논의하기는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관심을 받고 싶었다라는 표현도 했는데 관심을 받고 싶은 누군가가 화제성이 이제 높을 거라고 생각한 어떤 문화재의 담벼락을 선택했다라는 아주 이제 불행한 사건이고, 더불어서 이제 보통 어떤 표현이란 행위가 그 행위 자체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여기에서 사실 예술적인 의미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그 테러 메시지 안에서는, 내용 안에서는 저희가 어떤 뭐 사회적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나 뭐 이걸 한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 같은 걸 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학적인 가치도 없고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안타까운 반달리즘의 어떤 좀 테러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대체로 편집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일단 그게 어떤 예술 행위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그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요소를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주제, 뭐 지금 편집장님이 메시지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작품이 최소한 어떤 다른 작가들과 중복되지 않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그 행위자가 일관되게 예술적인 태도나 이런 실천 행위들을 보여왔는지, 이런 것들이 좀 최소한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메시지는 말씀해 주셨지만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죠. 이게 어떤 예술적 의도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기 좀 애매한 내용들이었고, 그다음에 독창성이었는데, 독창성이라고 하면 형식적이거나 혹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독창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전혀 없었죠. 더군다나 이거는 또 제가 조금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분이 먼저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다른 10대 친구들이 했던 낙서에 이어서 일종의 모방 범죄처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창성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행위하신 분이 일관되게 어떤 태도나 실천을 해왔는지도 보면은 뭐 그런 작품 세계를 갖고 있거나 앞으로 지향한다는 어떤 지점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 메시징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이 사건 자체를 어떤 예술적 행위 혹은 그 결과물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이제 빈 구석이 좀 많다, 누락된 지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건 기사 찾아보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뻔하고 너무 조악하고 이것을 예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신성한 그 뭐랄까요, 이렇게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뤄주는 게 오히려 저는 조금 불편한 게 좀 있고, 보는 제가 조금 그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건 자체보다 이거 복구하는 그 레이저로 이렇게 갈아내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저는 관심 있게 봤고, 예. 그래서 저거 유성 라카 스프레이였을 텐데 저 약품 그 케미칼 뭐 썼는지 좀 궁금하고, 30명이 8일 동안 일을 했다는데 1억 원의 인건비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이 조금 저는 오히려 좀 궁금하고 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무슨 4대 궁과 뭐 종묘 근처에 CCTV를 110대를 설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CCTV가 없어서 생긴 일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10만 원 주면은 이런 일을 하는 세상인데, 거기에 대한 좀 미술로 이거를 이야기를 덮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다른 근본적인 이야기로 이야기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낙서가 된 날 어떤 큐레이터 분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택시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마침 누가 여기다가 벽에다가 낙서를 해놨어. 뭐야? 막 이렇게 엄청 충격에 휩싸인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뭔가 본인이 행위를 하고 근데 나는 사실 그 예술로 한 것이었다라는 그 발언이 사실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예술을 뭔가 면죄부로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사실 난 그거 예술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면죄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법
미술을 품다라는 이 책에서 그 이제 나온 문구 중에 하나를 이제 잠깐 공유하고 싶은데 어떤 작업은 예술 작품이 되지만 또 불행히도 어떤 것은 범죄 행위가 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술은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예술을 어떤 면죄하는 부분으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또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함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을 뽑아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 일이 너무 약간 일방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다 지탄과 비난만 하다 보니까 정작 조금 뽑아내고 좀 생각해볼 만한 문제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키스헤링이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뭐 바스키아나 이런 작가들의 어떤 기존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불법 행위와 예술의 구분 그리고 왜 불법 행위를 했던 일부 예술가들의 작품은 왜 작업으로 보여질 수 있는가. 예술가들의 불법적인 그래피티랑 이번 경복궁의 낙서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피티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그래피티들은 대상이 되는 이 벽을 그러니까 뭐 일종의 굳이 합법 불법을 따지면 그것도 불법이겠지만 대상이 되는 그 벽 자체를 캔버스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장소성 혹은 그 건물의 어떤 건축물이나 배경 벽에 어떤 그 배경이 담고 있는 문화적인 함의 같은 거를 이제 이 작품의 도구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보면 버려진 어떤 지역이라던가 뭐 무슨 약간 슬럼가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지역에서 굳이 이렇게 어떤 큰 민폐를 끼치지 않고 큰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않고 행해져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버려지다시피 해가지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마치 존재하지 않는 장소처럼 있었던 그 장소를 그래피티가 오히려 재발견을 한다던가 이런 순기능까지도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일 같은 경우는 경복궁이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나다니고 너무 많이 이렇게 문화재로서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대상에 일방적인 어떤 어떤 함량 미달의 메시징이 던져졌다는 것 때문에 좀 다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보다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되게 막 테러리스트 이렇게 하기지만 실제로 작업을 쭉 보니까 정말 도시를 아름답게 꾸몄더라고요. 그렇죠. 그 천착하고 있는 주제 또한 뭐 전쟁이나 평화였고 그래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 선물처럼 주는 사례들을 너무 보다 보니까 정말 확실히 이것과의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엄시영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예술에서 좀 불법이 예술이 된 사례가 좀 더 있는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례들을 언급하기 전에 어떤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무엇이 불법인지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주 단편적인 예로 저희가 뭐 종교화에서 원래는 나체를 표현하는 것이 금지였지만 미켈란젤로 같은 작가들이 그런 벽화를 그리면서 이것을 어기고 인물들을 모두 나체로 표현했다던가 로마 네로 황제는 보라색은 오로지 황제의 색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라색을 쓰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는 울라이 작가가 훔치기 또는 이제 스틸링이라는 제목의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굉장히 사랑하던 이제 그 회화 작품을 그냥 그 미술관에서 번쩍 들어서 훔쳐서 그것을 어떤 터키 그냥 가정집에다 걸어놓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교도소에 gat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 나라를 떠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이 종결됐는데 함경화 작가님 작업도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작가님께서 여러 해외 유수의 미술관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거기에 있었던 뭐 샵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훔친 후추통, 뭐 커피잔, 아니면 냅킨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큰 진열장에다가 뮤지엄 디스플레이처럼 이제 전시했던 것인데 세계 문화 강국들이 혹은 뮤지엄들이 어떤 그런
제국주의 시대의 약소국들로부터 강탈한 문화유산을 어떤 본인들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소장품으로 보여주는 행위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인 좀 작품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었던 부분도 이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불법 행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불법을 다루는 작업들의 범주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가장 이제 그래피티를 갑자기 가까이 하게 된 거는 뱅크시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뱅크시 같은 경우는 그 음침한 데가 아니라 대로변의 가장 중요한 건물에 몰래 익명으로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읽게 되는데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너무 폭발적이니까. 있지만 사실은 그 뱅크시가 제일 처음에 주목받게 된 게 2003년부터 했던 그 미술관 공격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콘크리트에다 자기가 낙서한 거를 이제 벽면에 이제 붙여놓고 도망가고 작품 걸어놓고. 그렇죠. 근데 그 작품을 일반 사람들은 되게 명작인 줄 알고 인식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뭐 대형 박물관부터 해서 테이트 모던까지 뭐 여러 차례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약간 속 시원한 부분들 그 뭐 보면은 그 접착제 때문에 떨어진 작품 말고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까 그 110개 CCTV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왜 지적을 했냐면 런던만 해도 4명당 하나씩 그 CCTV가 있다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CCTV가 많은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뱅크시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된다라는 게 되게 좀 재밌는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이제 문화재 훼손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예술이 아니다 이런 시선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또 반대로 문화재 훼손이 예술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작가가 아이 웨이웨이 한나라 도자기를 박살내는 퍼포먼스. 네, 이 반달리즘적 요소를 포함한 예술 작품과 또 이번 사건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 이 문화재라는 그 중심을 놓고 또 다시 비교를 해본다면 이번 일은 그냥 반달리즘이고 아이웨이웨이의 작업은 반달리즘적 요소를 작품의 재료로 끌어온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래서 그런 한나라 시대의 도자기를 깨는 과격한 방법으로 어떤 중국이라는 그 국가가 늘 지향하고 있는 어떤 찬란한 전통 그리고 그 전통 속에 은폐되어 있는 신중국의 어떤 폭력성이라던가 국가 어떤 폭압성 이런 것들을 좀 고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과격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의 전통과 오늘날의 중국은 뭐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은폐되어 있는 오늘날의 많은 부조리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항상 야, 이건 나도 하겠는데 왜 내가 하면 예술이 안 돼? 그러면 일단 너가 한 20년 하고 다시 와봐. 제가 항상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는 또 쉽지 않은 그 어떤 한 사람의 많은 시간이 포함되는 행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이제 그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자면 소유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아이웨이가 이제 이 작품에서 떨어뜨린 한완조 시대의 그 항아리는 사실은 본인이 90년대 초반에 샀던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문화재라는 차원에서 이번 우리가 국가적 어떻게 보면은 그 기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화재를 훼손한 거와는 큰 차이를 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이 그러니까 약간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토론을 위해서 준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고 조금 그 피꺼소 타시면 그 기운으로 이제 토론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술에서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모두를 꿈꾸게 하는 가슴 설레게 하는 이 문장이 또 반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건 왜 예술이고 이건 아니야 라는 거에 항상 그 촉발이 되는 문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번 사건은 예술로 볼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은 작가님. 아니 저는 화가 안 나고 관심이 없는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어떤 이미지가 예술을 위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로우니까 예술을 하지. 뭐 이런 등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에서 사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의 일부는 수용할 수 있지만 대체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저런 거 나도 하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작품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저거 나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저거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실천한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도 하겠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작가들은
그러니까 과거와 싸우는 거죠. 과거에 많은 작가들이 수많은 천재들이 수많은 재능 있는 자들이 했던 것들을 피해서 새로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학문으로 인정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도 하겠다만 행동을 옮겨서 나도 예술가잖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언어도단인 것 같습니다. 따끔하시네요. 따끔하게 말씀드려요. 화난 거 맞는 그래도 것 와주셔서 같은데.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뭐 표현의 자유, 뭐 예술의 자유 이렇게 법적으로 사실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표현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창작 행위가 예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창작자 스스로가 예술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술이 되는가? 그러니까 뭐라도 해놓고 이건 예술이야라고 했을 때 그걸 예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함의를 충족시키는가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 모두가 예술을 뭐 창작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게 예술로 인정받기는 힘들지 않은가. 작가가 혹은 누군가가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는 예술가고 나는 예술 작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술이 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엔 예술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어쨌든 이 시스템 속에서 유통되고 소비되어야 되는 작품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통화, 커런시라는 걸 좀 떠올려 봤어요. 내가 돈과 굉장히 비슷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돈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가치에 누군가는 동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어쨌든 유통되고 누군가 사용해야지 이것들이 이 돈으로서의 존재를 하는 건데 예술도 어떤 의미에서 좀 비슷한 부분을 갖지 않나 예술로서 기능하고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미학개론 수업을 들으면 맨 처음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무엇은 예술이고 무엇은 비예술인가? 근데 너무 이제 사실 답이 의외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예술적인 영감을 받아서 자유롭게 예술 행위를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아주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런데 그것이 예술 작품으로 성립이 되려면 이것이 예술이다라고 인정해주는 어떤 편집장의 시스템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 임수영 선생님은 인증을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어떤 그 합의된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예술계, 영어로 아트 소사이어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술계가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 수용했을 때 그것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맥락상 이해가 되는데 그 예술계라는 게 요새 우리 그 정치 그 영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카르텔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단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의 그러니까 예술계는 그런 아주 비저블한 어떤 그 제도나 시스템을만이 아니라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에요. 단순히 그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권위 있는 평론가가 이거 예술이다라고 해서 예술로 인정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무엇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합의가 예술을 예술로 만드는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 따른 해석과 의견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 주제로 혹시 저희가 예술 탐닉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제를 네, 할 수는 있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일반인이 제가 조회수가 적겠죠. 갈수록 좀 현대미술이 과격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시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지금 어떤 미술의 가장 익숙한 형식의 작품들을 생각하면 인상파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인상주의. 뭐 반고흐라던가 뭐 클로드 모네 같은 작품들을 많이 생각하고 어떤 약간 고전적인 어떤 느낌마저도 우리는 부여받는데 당시에 그 인상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그림이냐. 그러니까 서양 미술의 어떤 찬란한 전통이나 그 이 이상을 완전히 파괴한 작품으로 간주돼가지고 인상주의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조롱적인 의미가 섞여 있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미술, 특히 현대미술, 근대 이후의 미술들은 이미 다 그 충격이나 어떤 이런 과격한 시도들은 굉장히 어떤 많은 부분 그 DNA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조금 전형적인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YBA가 주축이 되었던 센세이션이라는 전시였죠. 그게 97년에 그 영국의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공간이었던 로얄 아카데미에서 열린 전시였잖아요. 찰스 사치의 컬렉션으로 되어 있던 전시인데 거기 보면
그 당시에 관객들로서 남은 현대미술을 옹호하는 관객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굉장히 충격을 받을 작품들이 너무 많았죠. 이미 뭐 데미안 허스트는 상어의 배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포르말데히드에 완전히 뭐 이렇게 굳혀가지고 갖고 온 작품이 있질 않나. 트레이시 에미는 자기가 남자들과 같이 자던 그 침대를 그냥 그대로 들고 나와서 전시를 하질 않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자기 머리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 두상을 만들어서 그거 얼려가지고 전시했던 마크킨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또 뭐 노골적인 성적 묘사로 또 악명 높았던 사라 루카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근데 그 전시가 당시에도 그래서 관람객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관객들이 신기하고 궁금해서 줄은 서지만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 심지어 이 이제 RA라는 공간이 어떤 왕립 예술원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예술원 회원이 80명이거든요. 근데 80명 중에서 4분의 1이 이 전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은 이미 뭐 엄청난 줄을 서서 흥행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작품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미술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작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충격과 논란이 제대로 포섭된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황금적 가치를 가지면서 이제 엄청난 그 미술의 반향을 일으키고 지금은 너무 익숙한 현대미술의 어법이 된 거죠. 충격과 도발은 사실은 현대미술에서 오히려 그게 없으면 좀 심심할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 익숙한 어법이고요. 이제 하나의 충격은 이미 시장에 포섭되는 순간 더 이상 충격이 아닌 것이 되고, 그러니까 그 후에 나온 작가들은 더 다른 충격을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반복되는 게 오늘날 그 동시대 미술계의 풍경인 것 같아요. 다시 좀 돌아와서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이것과 그 예술의 어떤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찾아야 하는가? 이런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작가님 혹시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직업 작가로서 이게 방법적인 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고 일반 그 소비자로서의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러면은 작가는 그냥 저렇게 자극만 던져주면 되는 건가? 던져주는 데까지가 작가의 영역인가? 아니면 그 뒤까지의 영역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인상주의 얘기하셨던 걸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작가로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허락되고 있는 부분과 금지되고 있는 부분에서 자기의 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 예술의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어떤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에게 왜 이게 나의 그 인텐션이 들어가 있는지를 설득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관심이 없어지는 거고 넘어서면 논란이 되는 건데 작가는 어떤 측면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작가의 고독이 존재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새로운 미가 확장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부정적일 때 고독이 오는 거지. 작업 안 풀리니까 술 마시고 지붕에 올라가서 방류를 하고 이런 게 예술가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처럼 그러니까 경복궁에 낙서하는 게 저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거를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예술가의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갈수록 현대미술의 예술 표현이 과격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좀 던져봤어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특히 요즘 많은 작가들이 협업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가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책정해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나의 협업자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작업의 완성품만큼 사실 많이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충격요법으로 조금 근대적인 사상일 수도 있는데
있는데 내가 이런 걸 충격으로 어떻게 뭐 미술계에서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내가 협업하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장기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가들이 점차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저는 현장에서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어떻게 동의해요.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약간 다른 면에서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굉장히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이미 뭐 90년대 센세이션이라는 전시가 그 당시에 굉장한 파격을 일으키면서 동일한 종류의 파격들이 더 이상 신선하지 않게 된 거예요. 최근 들어서 오히려 그러한 충격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의 피로도가 쌓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젊은 세대들로 갈수록 그 세대적 감수성 자체가 그 어떤 논란과 논쟁을 야기하면서 충격을 던지기보다는 어떤 합의된 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정교하고 좀 더 온화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메시징을 던지는 방법들이 약간 좀 트렌드가 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의 작품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오히려 더 잘 안 드러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그 중국의 개혁 개방 초기에 장판이라는 작가는 자신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피를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죽기 직전까지. 그런 과격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2000년대 그 냉소적 사실주의 이후에 본 중국 미술계의 젊은 작가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훨씬 더 뭐랄까 그 이 충격과는 거리가 먼 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작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따라서 그런 어떤 부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현대미술이 이제 누구도 하지 않은 것,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목을 끌 수밖에 없으니까 기존보다 더 자극적이어야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런 사례들이 몇몇 도드라져 보이는 경향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착시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거기에 예전보다 더 몰입하거나 더 충격적인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고심하는 어떤 그런 경향, 동향 이런 거는 좀 점점 그 전략적으로 많이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현대미술이 그러면 미술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술 작품은 일단 작품이 창작되는 과정까지는 철저하게 작가의 사유적 영역이지만 이게 완성이 돼서 아까 언급한 어떤 아트 소사이어티에 등장하게 된 순간 이미 이건 사회적 공공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최소한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책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런 의미, 좀 계몽적이고 계도적이고 도덕 윤리적이고 꼭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기존의 예술 작품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던가 새로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보여준다던가 하는 그런 식의 책임을 지고 있죠. 그래서 그 책임은 다분히 윤리적 책임이라기보다는 뭐 미학적 책임에 더 가까운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그 공공기관에 워낙 많이 계셨으니까 좀 미술 전시 기획하시면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좀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많죠. 특정한 사례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관객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과거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항의도 되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강연을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민 큐레이터 강의였는데 거기에서 어떤 작가의 작품을 인용하면서 그 작가의 작품 표현을 그대로 쓴 건데 인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예, 저 사람이 뭐 아주 불경한 단어인 인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공개 강연장에서 얘기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항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큐레이터들이나 뭐 이런 저희 실무자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설득하고 해석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작품에 그런 프로보커티브한 요소가 있는 거 충분히 알고 들여오죠. 논리와 대응 메시지를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뭐 보도 자료에도 거기를 집어넣는다던가 홈페이지에 올린다던가. 특히나 이번 사건이 좀 공공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에게 드러나는 행위, 공공미술은 정말 지역사회의 많은 주체들의 합의와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미술도
굉장히 자주 논란에 휩싸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흉물 논란.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이 이제 전시되는 장소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이제 공공 이용자들이랑 어떤 좀 상호 관계성이나 합의 같은 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뭐 모든 다양한 시민의 미감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작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았던 게 흉물 논란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좀 유사 이미지의 도용이나 표절 관련된 논의가 국내에서 많이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포스코라는 철강 기업에서 다들 너무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프랑크 스텔라의 아마벨이라는 철조 그 구조물을 작품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아트넷 뉴스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공공미술 10 안에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9m 정도 굉장히 큰 이제 철조 조형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좀 형상이 기괴하다. 그리고 약간 좀 뭔가 파괴의 이미지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철조 구조물이니까 비도 오고 시간이 지나면 녹물이 흐르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그 민원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뭐 30톤에 달하던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철거하지는 못하고 그냥 소나무를 이렇게 좀 가려가지고 이제 그랬던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청계천에 지금 이제 올덴버그의 스프링 같은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지만 항상 그 워스트 공공미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작품은 좀 그 장소의 의미가 없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 장소에 왜 이 작품이 있어야 되냐라는 이제 공공미술이 가지고 있는 장소와의 어떤 상호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그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더군다나 이제 35억 원이라는 엄청난 제작비가 좀 밝혀지면서 시민들에게 좀 빈축을 많이 샀던 그런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로 7017? 그 이제 뭐 개장 기념으로 굉장히 떠들썩했던 휴즈트리 같은 작품이 있죠. 이게 이제 헌신발 3방 켤레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감적으로 별로 좋지 않고 비호감이고 악취가 난다. 뭐 이런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돼서 이제 정해진 9일간의 전시 기간을 마치고 철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가장 그 공공미술에서 좀 우리가 논의를 하거나 생각해 볼 거리를 가장 많이 던지는 작품은 사실 해외에 이제 리차드 세라의 작품, 이제 기울어진 호라는 작품이 이제 미 연방 정부 청사 앞에 광장을 가로지르면서 설치가 됐는데 그게 이제 길이가 37m, 그 다음에 이제 뭐 높이도 3.7m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거대한 이제 조각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작가는 이렇게 큰 조각 작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람자들이 어떤 그 움직임에 따라서 공간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제안했지만 시민들은 통행이 불편하다, 너무 거대한 벽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편하다, 뭐 쾌적함을 방해한다 이런 이제 민원이 제기돼서 이게 한 10년 정도 논쟁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89년에 법원에서 이제 광장이 가진 공공적인 역할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작품을 철거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는 거는 저는 이불 선생님 작업 그 장엄한 광채라고 그 생선 36마리 썩게 해가지고 다른 데도 아니고 모마에서 쫓겨나 철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불 선생님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모마라는 데서 쫓겨날 수 있는가.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약간 좀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단순하게 악취가 난다. 생선이 썩으면 당연히 악취가 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전에 그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검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협업의 단계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전시를 했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컴플레인에 무릎을 꿇고 그 작업을 철거를 함으로 해서 그 이불이라는 작가를 굉장히 좀 그렇게 어떤 기표로 만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리처드 세라 같은 경우에도 법에 의해서 예술품이 아까 36m짜리 예술품이
모르겠어요.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36,000원짜리 고철이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역사가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을 때는 그 배심원들에 따라서 그것이 이게 51대 49가 됐다가 49에 51이 됐다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게 너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작가로서 가장 그 머릿속에 항상 두는 거는 저기 안토니 곰니의 북쪽의 천사상. 당시 이제 뉴스 이런 걸 보면은 뭐 20억을 들여가지고 바바리맨을 세운다 막 이런 정도의 그 형태가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곰니가 그 지역의 그 교사들, 학교 선생님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커뮤니티에 가서 그 강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프로그램을 거의 한 4년 이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설득을 해내서 거기에 있던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뭐 일을 찾아서 도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갖게 되는 그 자기 고향의 랜드마크를 자랑스러워하게 하는, 저는 그 북쪽의 천사상이 보여주는 그 굉장히 큰 순기능 중에 하나가 그 커뮤니티를 되살리고 자부심을 이렇게 북돋는 랜드마크로서의 미술. 제가 언젠가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안산의 경찰서에 제 작업을 할 때 사실은 그 경찰서가 대상은 아니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공장이나 회사의 외벽 중에 고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나 공공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찰서를 했는데 왜 경찰서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민중의 지팡이 되게 그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공공 건물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면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그런 큰 프로젝트를 뭐 자주 맡진 않습니다만 그런 걸 할 때 가서 경찰들, 제가 뭐 언제 경찰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런 과정을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는 게 북쪽의 천사상입니다. 공공미술 작업에서 그런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제 터부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게 필수적일까? 대표 사례로 말씀해 주신 것도 대부분 이제 공공조형물인데, 공공미술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지만 공통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커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뭐 갖고 있는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가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무엇이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작가분들이 고려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 프리즈 뭐 부대 행사인가요? 거기 토크에 이제 한스 울리히가 와가지고 저도 그 패널로 들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공공미술에서 질문을 하니까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한 번도 퍼블릭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다 커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것은 이미 사실은 그 퍼블릭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되게 좀 복잡한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통의 이런 그 개념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 커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로 작동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도발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제 반대로 좀 창작에 대해서 규제나 어떤 이런 시선들, 이런 압박이 오히려 좀 예술의 발전을 저해한다,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시선도 좀 있거든요. 꼭 예술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서태지가 컴백홈이라는 그 노래를 발표하고 인터뷰가 쏟아졌을 때 당신이 너무 유명해지고 당신이 학교도 중퇴하고 유명해지니까 애들이 너 따라서 지금 다 중퇴하고 집 나가고 하는 건데 이제 와서 컴백홈을 부른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 책임이 없냐, 어떻게 생각하냐, 집 나가는 애들한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서태지가 그 당시로 제가 이렇게 시대랑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는 정말 좀 시크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준비된 질문이 아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씩 웃으면서 준비되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자퇴를 해도 되고 준비된 사람은 집을 나가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전 작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논의했던 그 허락된 부분과 금지된 부분에서 자기가 이게 미적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걸 확장할 수 있다라고 저질렀을 때는 그것이 누가 자극적이었냐 아니었냐 뭐 추하다 안 추하다 이런 거에 논란이 되는 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작가가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 뭐랄까 그런 책임감은 그런 책임감이겠죠. 자기의 예술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위 얘기하는 그 역사의 판단에 맡기는 왜냐면은 뭐 작가가 작품이 떠나면 그건 더 이상 뭐 작가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책임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공재로서 지켜야 될 어떤 그 기본적인 윤리적인 어떤 바텀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도전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살인이라던가 전쟁이라던가 대량 살상이라던가 이런 부조리한 측면을 옹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가질 어떤 권리가 있죠, 작품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미술 작품의 책임은 이전과는 다른 작가만의 독특한 시각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책임, 오히려 이런 거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놓고 논쟁이 야기되고 논란이 야기됐을 때 이 서로 그 논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작가가 거기에서 함몰되거나 숨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드러내고 건강하게 담론이 형성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보는데, 특히 한국 사회가 이러한 담론의 토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누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논의와 논쟁이 누락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빚어지냐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예술 작가들이 검찰에 고발을 당하거나 이래서 검찰에 의한 어떤 조사를 받을 때, 그때가 정말 가장 처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전에 보면 문학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검찰의 조사는 철저하게 적법성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예술의 어떤 실천 행위들이 철저하게 법적 재단화되면서 재단으로 다 이렇게 분해되면서 예술의 본질이 다 없어지고 부수적인 요소들이 본질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가심만 남고 한 사람이 예술가가 철저하게 막 붕괴되거나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을 철저하게 그런 그 법적 논리의 어떤 수사 대상이 되기 전에 이런 건강한 논쟁과 토론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예술, 뭐 현대 미술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그 건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건드리고 논의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이제 끌어내고 사실은 논란을 입으로 조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창작이나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많은 자율성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대중을 향한 열린 발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뭐 타인이나 공공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든지 작가로서 어떤 지킬 수 있는 윤리적인 선 같은 어떤 한계는 분명히 좀 존재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아슬아슬하게 그 선을 이제 넘나드는 그런 작업들이 좀 논란이 되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기 때문에 또 그런 과감한 시도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본인이 뭐 화두로 삼는 주제에 대해서 어쨌든 작가로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뭔가 내가 이걸 해보고 싶어서 해봤어, 뭐 충격을 주고 싶어서 해봤어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시간을 두고 고민을 계속해서 하는 게 그게 책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예술가는 일종의 확신범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지 몰랐어요라든가 예술이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런 법꾸라지 같은 이런 에티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게 예술이라고 확신한다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현재에 만족하는 예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에 질문하는 예술도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되게 긴 시간 동안 거의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는데, 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출발이 됐던 이 그 경복궁 낙서 사건 좀 끝으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하면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
이번 행위를 어떤 예술적 행위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누락된 지점들이 많아서 예술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 예술 실천 행위라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일이 너무 그 충격이 크고 너무 이제 졸속 부분이 많아서 그러한 건강한 담론이 형성되기에는 또 뭔가 이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 결국은 한국 사회도 한 번쯤 이런 공공 영역에서의 어떤 예술 실천 행위라는 것들이 어떤 함의를 갖고 이게 어느 정도와 대중들과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되고 혹은 협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강한 담론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작업이라고 하긴 뭐지 어쨌든 사건이었으니까 거기와 비교해서 지금 갈라프라스 김의 전시를 한번 봐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볼 지점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재를 이렇게도 훼손하지 않고 깊이 고민하고 기관들과 협력해서 존중하는 방식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아주 대비되는 사례로서 한번 전시를 방문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리움 미술관에서 개인 전시하고 있고 또 올해의 작가상 그쵸, 전시도 네. 3월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전시 추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깨알 전시 추천. 네. 이 사건 좀 약간 본인의 일탈?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훔치기도 했고 뭐 낙서도 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 간단하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해석은 충분히 앞에서 많은 말씀 주셔서 그 내용들에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다 마쳤는데 어떠셨나요? 예술탐닉 소감도 궁금한데 어저께 그래도 2시간 주무신 작가님이 가장 궁금합니다. 편집을 언제 하실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술 탐닉을 이제 보는 것도 너무 즐겁고 흥미롭게 봤는데 이렇게 참여하니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다양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워낙 진행을 잘 해주셔서 네 정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 되게 작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크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뭐 생각보다 뭐 핸드폰 끄라는 얘기도 안 하시고 밖에 소음도 막 들어오고 되게 자유롭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미술계에서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염려가. 다 그 우려를 해주시는데 정말 생각보다 좋은 댓글 재밌게 봤다. 편지만 믿습니다. 네, 저희 앞에 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즌2 첫 번째 촬영이어서 저희도 되게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오히려 너무 풍부한 사례들을 가져와 주셔서 영상까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